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가진 자들이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시민들의 눈치라도 보면서 겉으로 포장하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이제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제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박함을 감추려는 노력조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얕은 생각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사분기 가계부채를 살펴보고 2024년 12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자들에게 시민은 그저 개 돼지일 뿐이고 어차피 다시 뽑아주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책임은 본인의 인성과 자질 문제가 가장 크지만 처음부터 시민들이 버르장머리를 잘못 기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견제하지 않은 것, 무관심했다는 것, 특히 무관심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먹고 사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응징,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무턱대고 뽑아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고른 이 나라의 대표가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다음에 고른 이 나라의 대표도 감옥에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드러난 죄는 죄가 없다고 우기면서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잘 솎아내고 선별하지 않아놓고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 권력을 가진 놈들 다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지식을 위해 가계신용과 관련한 내용을 복습하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는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하여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계신용을 알아봄으로써 가계부채 수준 등을 알 수 있고 가계의 금융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등도 짐작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잠시 뒤에 알아볼 기관별 가계대출 내용에서 기관별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기관별 가계대출은 예금 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합하여 가계대출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예금 취급기관이란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합한 것입니다.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그리고 농협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대구은행을 추가하여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KDB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 등이 특수은행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 등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들이며 금융지주회사, 리스, 신용카드, 벤처캐피탈 등이 기타 금융기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공적 금융기관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에 대해 복습하였습니다. 2024년 4사분기 가계신용 발표가 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총 잔액은 1927조 3천억 원이며 가계대출 잔액 1807조 원, 판매신용 잔액 120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 분기말 대비 0.7%가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2%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 13조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41조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07조 원이고 지난 분기말 대비 10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9조 7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 신용 잔액은 120조 3천억 원이고 지난 분기말 대비 2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2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914조 3천억 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13조 원이 증가하여 지난 2002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최대 규모를 갱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맥을 보시겠습니다. 기관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1조 7천억 원이 증가하여 1123조 9천억 원, 기타 대출이 1조 2천억 원 감소하여 683조 1천억 원이며 이를 합산하면 총 가계대출 잔액 1,807조 원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은행이 짧은 기간 돈을 빌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금이고 이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총 부채 중 이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이 예금은행입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을 합쳐서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하고 예금 취급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1276조 4천억 원입니다.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966조 1천억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27조 8천억 원, 기타 대출이 238조 2천억 원입니다. 지난 9월 이후 1분기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7조 3천억 원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1276조 4천억 원이고 앞서 살펴본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이 966조 1천억 원입니다. 지금 살펴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10조 3천억 원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 지역의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신탁, 우체국 예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310조 3천억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12조 원, 기타 대출이 198조 3천억 원입니다. 4,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은 7조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대출은 1조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가계대출 총액 1,807조 원 중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30조 6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 사업금융을 취급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을 포함하는 기관입니다. 공적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이며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투자공사 등을 말합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530조 6천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84조 1천억 원, 기타 대출이 246조 6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4, 4분기 2조 6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대출이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10월에는 은행 가계대출이 3조 8천억 원 증가, 11월에는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12월에는 4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11월에는 1조 5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2월에는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10월 3천억 원 증가, 11월 4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12월에는 1조 1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 변화입니다. 1월 말 잔액 1,098조 4천억 원에서 12월 1,141조 원이 되었고 총 42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말 잔액 855조 3천억 원에서 12월 말 902조 5천억 원이 되어 총 47조 2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대출은 1월 말 241조 9천억 원에서 12월 말 237조 4천억 원이 되어 총 4조 5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잔액은 3월 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12월 말까지 42조 원이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이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이금융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이 금융권에서는 2021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인 2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건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12월 은행권에서는 4천억 원이 줄었으나 이 금융권에서 2조 3천억 원이 증가, 보험에서 3천억 원이 증가, 저축은행에서 1천억 원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보입니다. 9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은행에서는 줄고 제2금융권에서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전 금융권 합계 가계대출은 2022년에는 8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0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41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어든 반면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부채 변화를 보시면 가계부채는 1927조 2598억 원으로 1년 만에 41조 8086억 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39조 7447억 원, 판매신용이 2조 638억 원이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59조 539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대출이 19조 7952억 원이 감소하여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41조 정도가 된 것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06조 9975억 원이고 판매신용 잔액은 120조 2623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23조 8790억 원이고 기타 대출 잔액은 683조 1185억 원입니다. 총 주택담보대출은 1년 만에 59조 5399억 원이 증가하여 1123조 8790억 원이 되었고 그중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39조 8079억 원이며 기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4조 711억 원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839조 8079억 원 중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27조 8489억 원이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1조 9590억 원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만에 62조 97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2024년 GDP 추정치의 2.44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 발전은 지지부진하지만 빚의 성장과 발전만큼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1927조 2598억 원이 되어 가계부채 2000조를 돌파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지난 수많은 시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쓸데없는 호들갑으로 매도하면서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을 보냈고 결과는 2000조가 코앞이며 마침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지난해 순이익은 15조 1576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가 증가한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시민들은 소득이 줄고 내수가 침체하는 동안 정권의 관리들은 살이 찌고 경제 관료들의 재산은 늘어났으며 시중은행은 금고에 돈을 쌓아갔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에 있고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조 9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주된 항목인 것입니다. 62조 977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5조 8489억 원입니다.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1년 전보다 7.98% 증가했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8.29% 증가하는 동안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18조 8742억 원이며 지난해 대비 1조 7811억 원이 증가하였고 10.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예금은행이 주도하면서 핵심 수익원이 된 것입니다. 은행의 연간 이자 이익은 42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는 만국의 병입니다. 재벌 건설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모피아와 언론의 탈을 쓴 기레기들, 그리고 부안해동하는 시민들의 욕망이 모두 부동산 카르텔입니다. 2024년 GDP 추정치의 2.440%나 되는 금액을 빚으로 깔고 앉아 있으니 내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LH를 통해 3,000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민생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시민의 혈세를 건설사 살리기에 쏟아붓는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건설사의 부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포장하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이 모피아라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카르텔은 대한민국 경제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욕망에 매몰된 자들은 건설사의 부채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쫓으며 피와 살을 탐하는 좀비처럼 벼랑을 향해 달립니다. 문제는 이 좀비들이 혼자만 벼랑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부동산 역병을 퍼뜨린다는 점이고 이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역병에 걸렸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결국 달리던 관성에 의해 멈추지 못하고 모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동산 붕괴를 통해 배우는 것이 없이 그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4사분기 가계신용과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